두 번째 라인업은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검찰이 7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법원에서 억울하다라는 최후 진술과 변론을 했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 박성엽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눈물의 변호를 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된 후 좁은 방에 갇혀 사는 것은 그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좁은 방에 살 수 있다. 제게 힘든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구치소 생활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만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조 전 장관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희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 특검 조사를 받고 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요. 조 전 장관이 구속되고 텅 빈 방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하나는 결혼할 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인 박성희 변호사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 조윤선 전 장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법정을 취재한 기자의 스케치입니다. 김배민 박사님, 네.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이 구형됐군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그 형량으로 보기에는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1심 선고에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27일 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있고 검찰 특수본이 기소한 사건이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용복 특검보가 그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내 편으로 분열시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단은 본인들이 죄를 좀 뉘우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라면 일정 부분 좀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은 죄는 없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 뭐 인간적인 도의로서 나이가 많고 연로한 분이 힘들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 싫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부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애끓는 그런 안타까움과 눈물도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모르겠습니다. 뭐 윗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오랜 관행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잘못의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까 감성적인 변호라든가 변론은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특검의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다라고 했던 기억이 혹시 맞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건이 어떤 사람 쉽게 생각합니다. 뭐 조윤선 저는 전 장관이 무슨 죄냐. 그리고 정권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미 입맛에 맞는 사람 좀 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권 교체되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이 시중에.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치 경제 유착이 있다면 권력과 역사와 문화 정말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즉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삶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국정 역사 교과서 이미 폐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업무 지시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역사를 바꿔보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럼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우리 처벌을 못하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윤선 전 장관의 이야기가 주범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장관 정도면 주범입니다. 장관이면 주범이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그런 말투밖에 안 들려요, 저희 때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볼 때 김기춘이라는 어떤 그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고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윤선 전 장관의 그 수영 생활이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가 금방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도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대로 감내하고 있는 모습은 좀 감안할 필요도 있었다. 제가 알기로서는 우리 김 변호사 잘 알겠지만은 김기춘의 7년과 조윤선의 6년은 우리 앵커 말대로 가장 상한선의 것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연민의 정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 부분이 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지금 현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적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7년과 6년, 김기춘 실장에게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 이게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상한 레버리지 중에서는 높은 편인 거죠. 예. 가장 상한이 7년 6개월입니다. 예, 직무유기 혐의랑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그 위증행위 이거 가지고 이제 가중이 된 거군요. 예, 가중이 된 거죠. 그 직무유기가 5년 이하기 때문에 5년에서 2.5년 가중해서 7.5년. 그러니까 7년 6개월 중에서 지금 7년 6년 그러니까 가장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 플러스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 직권남용하고 예, 또 국회에서 위증했다. 그러니까 할증이 된 거군요. 할증요금처럼. 예, 경합범 처리된 겁니다. 저는 조금 재판 과정에서 인상 깊게 본 것이 보통 이렇게 자기의 친인척이나 내 부인이 저런 법정 사건에 휘말리면은 직접 그러니까 본인 사건 본인이 직접 변론하지 않고 내 아내 사건을 보통 남편이 직접 변론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 변론 과정이 이게 상당히 정말 감정적으로 힘겹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을 의뢰인의 사건을 하는 것과는 좀 더 별도로 내 일이 되면은 좀 더 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의사들이 가족 수술 못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저거는 그러니까 박성엽 변호사가 굉장한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약간 어느 한편으로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다음에 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낙인이 찍히는 거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은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화계 쪽에 조예가 깊고 이제 그쪽을 이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문체부 장관이 된 것도 역시 그 문학에 관련 책을 써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저것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희 위원님,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은 법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봤습니다. 이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정말로 크나큰 결론을 낳는데 이해운, 조윤선 이 두 사람이 서초에서 서초 대첩을 벌입니다. 한 분은 서초의 딸, 한 분은 서초의 며느리. 서초의 딸이 졌고 서초의 며느리가 이겨서 이해운 의원은 지금 당 대표까지 됐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애석하게도 구속의 몸이 됐는데 그때의 어떤 서초의 출마 선택과 그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좀 뒤바뀌었다.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 옛날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사실 이 블랙리스트 관여했다는 이유는 관여했다는 그 근거는 문화체육부 장관 시절이 아니라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이 주요한 어떤 혐의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이제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서초 이제 대첩을 벌였는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패배를 했고 또 당시에 이제 용산으로 옮기라라는 제의도 받았는데 내가 서초의 딸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용산의 딸로 가느냐 해가지고 또 본인이 거절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용산으로 갔었다면 용산에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산에 갔다면 사실 지금 이제 진영 의원인데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면 문체부 장관도 안 됐겠죠. 안 됐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무수석 시절에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계속 본인의 주장인데 현직 의원을 체포해서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시에 어떤 일순간에 우리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 보면은 지하철에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렇게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으로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물론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고받고 그거 멈춰라 라고 양심의 목소리에 행동을 따랐다면 아마 이런 결과도 안 나왔을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